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고 숨은 가늘게 새어나갔습니다. 병실 문 밖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오선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봤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제 월급으로도 빠듯하다니까요. 제 병원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를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 숨이 멎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23세 시작된 이 결혼이 43세 병실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구나. 제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간섭,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려야 했던 상차림, 명절마다 혼자 떠안았던 수십 명분의 음식 준비.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언제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느냐고 재촉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통장은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제가 번 돈으로 시댁 경조사비를 냈습니다. 20년간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심장이 먼저 터져버린 겁니다. 의사는 병명을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 불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화병이라 불렀죠. 심전도의 평탄화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병실의 얼룩진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였습니다. 하얀 레이스로 장식된 화장대, 공기 중에 가득한 달콤한 꽃향기. 거울 속에는 23세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꿈인가?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드레스의 차가운 감촉, 코끝을 찌르는 백합 향기. 모든 것이 지독하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온 겁니다. 제 인생 최악의 실수이자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날로, 오선우와의 결혼식 날 아침으로 거울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화장을 절반쯤 마친 제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뺨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맞다. 이 순간 과거의 저는 울고 있었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설레어서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저 눈물이 앞으로 20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의 눈물로 바뀔지를. 거울 속 제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순진한 기대로 반짝이는 눈동자. 그 순수함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울면 화장 다 번져요. 기쁜 날인데 왜 우세요?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티스트가 나가자 저는 다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지수, 너는 죽었어. 20년간 지옥 속에서 살다가
아무도 곁에 없는 병실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이제부터의 삶은 신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직접 내리는 20년짜리 심판이야. 그날 이후 나는 이 시간을 심판의 기점이라 불렀습니다.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식장 스태프가 밝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곧 들어가셔야 해요. 신랑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금방 갈게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우아하게 끌렸습니다. 거울 한 번 더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웨딩 마치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번 생은 두 번 다시 착하게 살지 않아. 가장 훌륭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무너뜨려 주겠어.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긴장되니? 아니에요. 아빠,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아버지 팔에 손을 걸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 멀리 단 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품평하듯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후 너희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후회할 거야. 왜 그때 이 여자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냐고. 왜 그때 이 미소 뒤에 숨겨진 나를 눈치채지 못했냐고.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오선우 씨와 신부 이지수 양은. 저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시댁으로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원래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당분간만 함께 살자. 응?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20년 전에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대답했었죠. 하지만 이번 생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분간이라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자기 곁에 묶어두고 부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차가 한남동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이 동네는 시세가 상당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좋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대출금이 얼마나 많은지, 선우의 월급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는 것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왔느냐, 힘들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짐은 내가 정리해 놓으마. 그리고는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행동에 감동했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며느리의 짐까지 직접 챙겨주시다니.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배려 같았지만 그 손길은 짐의 내용물부터 가늠하려는 듯 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찌 어머님을 고생시키겠어요. 신혼 첫날부터 짐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께서는 편히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 손에서 캐리어를 살짝 당겨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하거라. 다 풀면 나와서 저녁 준비 좀 도와줘. 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열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순종의 가면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스스로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짐을 정리하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녁 준비 좀 해봐라. 냉장고에 재료 다 있으니까. 우리 선우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손이 떨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재료를 꺼내고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 된장은 저기 찬장에 있는 걸로 써야 해. 그게 우리 집 손맛이거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국간은 잘 맞춰야 해. 우리 선우는 싱겁게 먹는단다. 네, 조심할게요. 그릇은 저기 있는 도자기 그릇으로 쓰거라. 네, 어머님. 과거에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위축되었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살림은 어머님께 배워야 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알아들으니 기특하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야.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오, 벌써 저녁 준비 다 했어? 우리 마누라 대단한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다 옆에서 가르쳐 줬지. 그래도 지수가 손이 빠르더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성공적으로 썼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될 겁니다. 벽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걱정 없어. 아주 고분고분해. 그리고 말이야, 처갓집이 경기도 광주 쪽에 땅이 좀 있다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곧 좋아질 곳이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응,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줘서 처갓집이랑 관계를 좋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 땅 정보도 얻고 우리도 한 건 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20년 후 그곳은 신도시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노리는 그 땅은 그녀가 손대기 전에 이미 제 손에 넘어올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계획은 세워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의 기회라고 믿을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잠든 숨소리를 확인하고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장을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친정에 들렀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낮에도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빠.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빨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시집간 지 이틀 만에 친정에 오다니. 무슨 일이야? 선우한테 맞았어? 아니에요.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유성그룹 신규 물류 허브 부지 건이요.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봤어요. 응? 그건 지금 이사진들이 검토 중이야. 아직 결정 안 났어. 경기도 광주로 가세요. 정확히는 퇴촌면 쪽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신문 기사 클리핑, 정부의 도로, 기본계획 공개 자료, 부동산 시장 분석 리포트, 모두 공개된 정보였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못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빠 3년 안에 수도권 제3순환도로가 이 경로로 뚫려요. 아버지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건 나도 아는 정보야. 그런데 5년 뒤에 정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거예요. 물류 거점이 필요한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아버지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 이걸 어떻게 알았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미래에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감이에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아빠 회사 서류들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물류 흐름이랑 도시 개발 패턴을요.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어. 근데 이번엔 좀 뜻밖이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아빠, 지금 그 땅값이 저렴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투자 수익 배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니? 네, 그리고 설령 제가 틀렸다 해도 분산 매입으로 시작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검증 후 확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파일럿으로 소규모 매입부터 시작해 보지. 근데 지수야. 네. 넌 정말 내 딸이 맞니? 이틀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다들 철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이제 다 컸구나. 알았어, 믿어볼게.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하나만 더요. 뭔데?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요. 왜? 그냥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의심하겠다. 네, 그럼 다녀올게요. 서재를 나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오래 걸렸네. 마트 갔다가 친정에 잠깐 들렀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장인어른은 뭐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지내시라고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시댁에서 훌륭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청소를 시작했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제 의견은 없었고 제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훌륭한 며느리, 훌륭한 아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나야. 네, 아빠. 너 말대로 했어. 경기도 광주 퇴촌면 일대 땅 파일럿 매입 시작했어. 이사회 설득하는데 일주일 걸렸지만 내 논리가 워낙 탄탄해서 통과됐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그런데 말이야.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어떤 여자분이 전화해서 그 지역 땅 매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나이 드신 분 같았어. 아무튼 이미 우리가 계약 진행 중이라고 했더니 황당해 하시더라.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녀가 부동산을 통해 그 땅을 알아봤다가 이미 유성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 정말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어. 그나저나 너 괜찮니? 시집살이는? 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저 김순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광주 땅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미 다 계약 진행 중이라고요? 그것도 유성그룹한테요? 다시 침묵. 아니, 대체 누가 정보를 흘렸길래. 내가 알기도 전에 벌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너 혹시 친정 아버지한테 부동산 얘기 같은 거 한 적 있니?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요새 유성그룹에서 경기도 땅을 많이 사들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빠 회사 일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 그렇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저는 깎은 과일을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과일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친정과 사라진 기회. 그 두 개의 점이 어쩐지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의 기회라고 믿었던 땅은 이미 제 손에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유성그룹의 손에 넘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룹 회장의 딸이니 결국 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의심이 커질수록 그녀는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판돈을 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위해 더 큰 덫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폭풍이 휩쓸고 간 모습으로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나갔던 아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 일에 신경 끄고.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 있나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할게요. 당신은 쉬고 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도 전에 벌써 다 계약 진행 중이라고. 대체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상대방의 대답. 유성그룹이라고? 이지수 아버지 회사? 그래, 맞아. 내 며느리 친정. 다시 상대방의 말. 우연일 리가 있나? 이건 뭔가 이상해. 내가 그 정보를 알게 된 게 한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유성그룹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 얘기 한 적 없어.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설마 며느리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게다가 결혼한 지 이틀 만에 무슨 수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서 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오늘은 제육볶음 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너 혹시 친정에 무슨 얘기한 거 있니? 아니요, 무슨 얘기요? 부동산이라든가 땅 얘기라든가. 저는 천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의심과 확신 사이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요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래.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밥이나 잘 차려. 그리고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집착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었고, 외출하면 어디 다녀왔는지 캐물었습니다. 제가 버리는 쓰레기 봉투까지 뒤지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방을 몰래 뒤진 흔적도 발견했죠.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의심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남겨두지 않았죠. 아버지와의 통화는 모두 밖에서 했고 중요한 서류는 친정에 보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우야, 내 마누라 요새 밤에 전화 통화 자주 하지 않니?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지수는 그런 애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됐지 뭐.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더욱 훌륭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삼시세끼 정성껏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일을 웃으며 해냈습니다. 제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있었고 제 목소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너무 흠잡을 데 없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함이 그녀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는 더 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한, 더 큰 대박을. 그리고 저는 그녀를 위해 그 대박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도 저는 더욱 훌륭한 며느리이자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사냥을 위한 때를 기다렸죠. 제 남편 오선우. 그는 중견 제약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유능했지만 오만했고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그가 곧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는 유망해 보이는 해외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를 밀어붙이다가 임상 실패라는 암초를 만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자천당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봐. 서재로 들어가니 남편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미국 바이오 벤처인데 이거 완전 괜찮아. 화면에는 영어로 된 투자 제안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기억했습니다. 바이오젠테라. 6개월 후 임상 데이터 조작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줄줄이 손실을 본 그 회사.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이 3상 임상을 통과하면 큰일이야. 우리 회사가 지금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렇구나. 근데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직접 자료 다 검토했어. 다음 주 전략회의에서 내가 이 투자건을 발표할 거야. 이거 하나로 내가 임원 될 수도 있어. 남편의 눈이 야망으로 빛났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그를 믿는 아내의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대단해. 역시 당신이야. 당신의 안목을 누가 따라가겠어.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치? 내가 날 믿어주니까 힘이 나. 이번엔 정말 크게 한 건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도울 일 없을까? 발표 자료라든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좀 정리해 줄래? 너 대학 때 발표 잘했잖아. 알았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발표 자료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데이터는 남편이 제공했고 저는 그것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프는 화려했고 수치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투자하고 싶어질 만한 멋진 자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든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지수야. 너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이 사진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당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전략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자신감 있게 하면 돼.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래, 고마워 지수야.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나.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정 욕구에 굶주린 사람에게 맹목적인 신뢰만큼 달콤한 독은 없습니다. 오후 5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됐어. 전략회의에서 통과됐어. 다들 내 발표에 좋은 반응이었대. 정말? 축하해 여보. 이거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자료 잘 만들어줘서. 저는 그를 안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번에 임원 승진하는 거 아니니?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갈비찜을 해주셨고 남편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죠. 이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훌륭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바이오젠테라 투자건으로 그는 사내에서 인정받았고 임원 후보로까지 거론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남편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이오젠테라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터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남편은 제대로 옷도 못 입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인지는 너 아니? 회사 일인 것 같아요. 내일 여쭤보죠. 그날 밤 서재에서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이 다 된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가 당신을 믿고 위로했을 때 당신이 내게 준 보답이에요. 이제 당신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기분을. 바이오젠테라 사태 이후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책임을 추궁당했고 유망했던 임원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영업팀에서 자료관리 부서로. 사실상 좌천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그녀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도 놓쳤고 이제 아들마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만회할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그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집에 두었습니다. 그 서류는 과거 유성그룹이 검토했다가 폐기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추정 초안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1년 뒤 투자사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프로젝트. 저는 그 서류를 살짝 각색했습니다. 회사 로고는 넣지 않았고 실명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제 개인 브랜딩 스탬프를 찍어 마치 내가 만든 내부 브리프처럼 보이도록 표지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아버지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구상안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일부러 남편과 다투는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제 서류를 마음대로 봐요? 뭐야? 나도 좀 보면 안 돼? 이건 아빠가 저한테만 보여주신 거라고요. 절대 밖에 유출하면 안 되는 구상안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잖아. 장인어른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라고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남편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 회사 기밀을 팔아먹을 것 같아? 나도 이 정도는 검토할 능력 있다고. 저는 서류를 빼앗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이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보, 그룹의 미래.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선우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영화 보러 갈게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집이 비는 단 2시간, 그녀가 무엇을 할지. 영화관에 앉아 있는 내내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가 서재에 들어갔을 겁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 읽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것이야말로 평생의 기회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님. 그래, 영화 재밌었니? 네, 재미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흐트러진 각도, 살짝 구겨진 모서리. 시어머니가 보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덫은 작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내가 확실한 정보를 하나 잡았어. 이번엔 진짜야. 유성그룹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상대방의 대답. 어떻게 아냐고? 그건 비밀이야. 하여튼 이번엔 틀림없어. 너도 돈 좀 모아봐. 최소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평생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선우의 퇴직금까지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많이 바쁘시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 일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며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집에 숨겨둔 비상금, 선우의 퇴직금, 친구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사채, 총 3억 원이었습니다. 그녀 인생 전부를 건 돈이었죠. 그 돈을 어느 사설 투자 모임에 넣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것이 유성그룹과 연관된 협력사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이미 감시 중인 유사 투자 조직이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큰일 하나 했다. 1년만 기다려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은 비밀이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한 달 후 완전한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뉴스에서 특종이 터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유사 투자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협력 대기업들은 이들과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계약했던 그 조직의 대표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유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었고 투자금은 모두 대표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방에서 울부짖었고 남편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한 조직은 사기였고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3억? 3억을 날렸다. 뭐라고요? 3억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내 퇴직금, 내 비상금, 친구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사채? 사채를 썼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사채를요? 며칠 후 연체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보증인에게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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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요. 김순희 씨 있어요? 험악한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당장 돈 안 갚으면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님들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네, 유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검은색 세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사채업자들에게 경고하고 경찰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앞에 선 변호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들과 함께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2사람을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경악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드렸을 뿐입니다.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했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이 경기도 광주 땅을 원하실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드렸고요. 그게 너였어? 네, 저였어요. 어머님이 노리시던 그 땅은 제가 결혼 전에 이미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유성그룹이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그리고 어머님이 제 서재에서 서류를 보실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해드렸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였단 말이야? 가짜라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보이게 둔 추정 초안이었어요. 어머님이 보실 거라는 걸 알고 놔둔 거였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우도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 대체 왜 이런 짓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20년 동안 하인처럼 부렸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 제 꿈은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선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소유물로 보셨어요. 제 통장을 관리하시고 제 친구 만나는 것도 통제하시고 제가 친정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주셨죠. 아니야. 나는 그냥요? 그냥 저를 지배하고 싶으셨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의 3억 원 사채, 제가 갚아드릴게요. 대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선우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해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명하시면 아가씨께서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으셨죠. 제 남편, 제 자존심, 제 인생까지도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돈, 그리고
어머님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당신의 아들까지도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선우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하나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는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선우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의 사채는 제가,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갚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지수와 유성그룹의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 안에 맺혀 있던 모든 화병의 응어리를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연극이 끝나고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진 배우처럼 텅 비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다 끝났니? 네, 아빠,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차에 타고 가는 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회사 나올래? 내가 말했던 그 경기도 광주 프로젝트, 내가 총괄하면 좋겠어. 제가요? 너만큼 그 프로젝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보여준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유성그룹 신사업 전략기획팀. 처음에는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를 입증하며 6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1년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과거 선우의 서재에서 좌천당한 그를 보며 가슴 아파했던 제가 이제는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고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프로젝트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제 예측대로 3년 후 수도권 제3순환도로가 개통됐고 5년 후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땅값은 수십 배로 뛰었고 유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팀장 이지수. 손가락으로 명패를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나의 이름. 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나야. 선우.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내 소식 들었어. 팀장 됐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잠깐, 지수야.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고 엄마 잘못이야.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리 서로 새로운 인생 살아요.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저는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뭐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선한 피해자로 쓰러지는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한 일이니까요. 만약 세 번째 인생이 온다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나답게,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누구의 평가도 아닌 나 자신의 만족으로. 그것이 제가 20년의 고통과 완벽한 역전 끝에 얻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명패를 다시 한번 쓸어보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제 이름. 이지수.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제 집으로, 제 인생으로, 제 미래로. 이제는 누구도 저를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